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에 사는 올해 48살의 여성입니다. 거짓말 하나쯤은 누구나 한다고들 하죠.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진실을 숨기기도 하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작은 거짓말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부부 사이에 비밀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성실하고 착했죠. 10여 년을 넘게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 남편 이름으로 택배가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릴 테니 모두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20살이 되자마자 시설을 나와야 했죠. 그때 제 꿈은 부끄럽게도 현모양처였어요. 가족이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의 나이에 첫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서로 의지하면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악마가 됐죠. 처음엔 소리만 지르다가 점점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중엔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어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바뀔 거고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임신 5달째 되던 날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왔고 그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새벽 내내 술주정에 시달리다 보니 배가 조이듯 아파왔죠. 처음에 참으려고 했지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끝내 남편에게 애원을 했어요. 여보, 저 배가 아파요. 병원을 좀 데려가 주시면. 뭐? 데려가줘? 네가 나한테 감히 명령을? 야, 임신이 유세야? 개나서나 암컷들은 다 하는 걸로 왜 유세를 떠냐고? 그리고 내가 왜 병원을 데려가? 나 술 먹는 거 안 보여? 그럼 택시 불러서 저 혼자서라도 다녀올게요. 다녀와도 되죠? 제 말에 남편은 비죽이 웃었죠. 그 핑계로 빠져나가시겠다. 내 말은 듣기도 싫다 이거지? 왜? 뭐 이제 와서 나랑 결혼하는 게 후회라도 되나 봐? 그치? 너 딴 놈 생겼지? 어떤 놈이야? 어? 누구냐고? 여보 제발.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리 와. 너 버릇 좀 고쳐야겠다. 남편이 저를 밀쳤고 매질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일로 아이를 잃었죠. 그 뒤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앞으로 엄마가 될 수도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됐죠. 저는 그 남자와 이혼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물론 이혼으로 그와의 악연이 끝나진 않더군요. 그 인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만 무려 4년이었죠. 죽을 때라도 같이 죽자며 평생을 괴롭히겠다고 협박도 하더군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절 포기한 것은 우습게도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 게 이유였고요. 그렇게 좀 살만해지고 저도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폭력성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잘 챙기는 착한 사람이었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해. 당신만 고생하고 이번 생활비도 그렇고. 무슨 소리야. 여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게 어딘데. 나도 꽃집 운영하면서 돈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 내가 말했잖아.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배달도 시작해서 지금은 괜찮다고.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봐. 당신처럼 좋은 사람 만난 걸 보면 내가 가족 복이 있는 것 같네. 근데 어쩌지? 나 다음 달에 또 지방으로 가게 됐어. 혼자서 문 닫을 수 있겠어? 내가 손이 없어. 그 정도네. 근데 또 멀리 가? 이번엔 어디? 그 순천.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만 거리가 있어서 자주는 못 봐. 그래도 주말엔 되도록 와서 일 도와줄게. 알았지? 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죠. 당신이 더 고생이네. 사택이라 많이 불편할 텐데. 차라리 이번엔 건너뛰는 건 어때? 어차피 고정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안 나왔다가 많이 한다며.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내가 안 벌면 우리 엄마 감당 못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번 돈은 대부분 엄마한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무리 공사판 노가다라고 해도 계속 빠지면 그 팀에서 일하기 힘들어. 불러줄 때 가는 게 맞지. 하긴 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난 그냥 당신이 걱정되니까. 알지. 나도 다 알아. 그래도 남자가 놀면 쓰나 뭐라도 하는 게 맞지. 그치? 남편은 팀 단위로 공사판을 다녀서 다른 지방에서 일할 때가 많았어요. 한번 나가면 보름에서 한 달씩 집을 비웠죠. 버는 돈의 대부분은 홀어머니의 생활비로 쓰였지만 어떤 불만도 없는 효자기도 했네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남편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고 가족에게 애틋한 게 오히려 더 좋더군요. 또 돌아오면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 꽃집 일도 거들어줬기에 오히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결혼 생활 내내 언성 한번 높일 일 없었고요. 물론 제게도 힘든 부분은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의 성격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그간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안마 의자를 사드렸어요. 고맙다. 근데 이게 다니? 안마 의자? 이걸로 끝? 아, 당연히 케이크는 그이가 사올 거고요. 제가 음식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니, 누가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안마 의자도 가지고 싶다고 했지만 언제 내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 했니?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사달라면 그냥 그날 턱턱 잘만 해준다는데 아니, 난 꼭 이런 행사 때만 받는 거야?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에이, 네? 그게 무슨... 아이, 됐다. 저 비싼 거 가지고 가. 반품하고 차라리 돈으로 줘라. 어머님, 갑자기 돈으로 달라니... 저거 20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차라리 돈으로 받겠다고. 난 저런 선물 하등 쓸모없다. 돈이 최고지. 없는 집에 무슨 안마 의자를 놓고 살겠니? 가뜩이나 좁아 터졌는데. 그때 남편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들어와서 상황이 대충 무마되긴 했지만 결국 제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현금을 드린 다음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반응은 딱히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시큰둥해서는 안마 의자를 발로 툭툭 차셨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죠. 엄마, 이전엔 받고 싶다고 매번 노래를 불렀잖아. 옆집인가 어딘가 누가 안마의자 받아서 부럽다며. 광고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싶다고 며칠을 졸랐어. 근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아이고, 속 시끄러. 그래, 나만 나쁜 시험이지. 그래, 엄마 나쁜 거 맞아. 이 사람이나 나나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데. 솔직히 난 저거 엄마 사달라고 해도 못 사줘. 무능한 남편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적어도 엄마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돈은 없어도 적어도 양심 좀 있게 삽시다. 이놈이 엄마한테 양심? 아주 생일날 좋은 거 준다. 좋은 거 줘. 그리고 내가 애미 고마운 거 몰라서 그래? 그냥 돈이 하도 없으니 그렇지. 나라고 돈하고 싶은 줄 알아? 아이고, 내 팔자야. 늙었으니 얼른 죽어야지. 나 같은 게 사람 뭐해?
듣기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빚을 졌다고 하는데 그걸 갚는다고 형편이 빠듯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바로 그 부분부터 약간씩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 시어머니는 죽은 네 시아버지가 사업하다 말아먹어서 내 팔자가 꼬였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날에는 죽은 네 시아버지가 노름빚을 져서 우리 아들 인생이 피곤해진 거다 라며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밖에도 보증을 잘못 썼다, 사기를 당했다고도 했죠. 앞뒤가 너무 다르고 물어보면 딱 잘라서 제가 잘못 들은 거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빚을 진 거야? 아님 노름? 그리고 저번에는 보증을 잘못 썼다는 말도 하시더라.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하나야. 사업하다가 노름도 좀 하고 보증도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물어. 아니 분명 어머님은 잘못 들은 거라고 하시니까. 노인네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들어서 기억하는 게 더 소름이네. 그냥 대충 넘겨. 엄마가 뭘 알겠어. 사업 망했을 때도 빚쟁이들 난리치니 그냥 짐작하신 걸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참고로 저는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기억하는 만큼 딱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꼭 뭔가를 물어보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얼버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나 남편의 경우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날카롭게 반응했고요. 그래도 그땐 제가 가족이 없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솔직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정확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는 잘 묻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또 시어머니가 바라는 것만큼 용돈을 드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 꽤 오랜 시간 평화가 찾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제 모든 것을 트집 잡기 시작한 겁니다. 너 행여나 우리 아들 돈 못 번다고 구박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아까 보니까 밥값 계산할 때 우리 아들 노려본 거 아니야? 아예 그깟 고기 좀 많이 먹었다고 눈치 준 거 아니니?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꽃 파는 거? 그거 자리 잡아서 잘 나간다며? 달에 500 가까이 번다고 하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 벌면 그렇고요. 못 벌 땐 200도 겨우 건지고요.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죠. 어쨌든 돈 좀 번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다. 그래도 우리 아드님이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말이 틀리냐? 그럼요. 전 복받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 역시 알고 있었고요. 제게는 떠올리기도 싫은 과거였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저를 길들이는 좋은 수단이 되었죠. 그날도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한텐 과거지만 그게 어디 보통 과거니? 맞고 사는 여자? 어디 그게 정상이겠니? 사과도 떨어지면 멍이 드는데 사람도 안 그러겠냐고. 사과요? 멍이 들고 물러 썩어가는 건 사과라고 하지도 않지. 파과라고 한단다. 이를테면 넌 그런 거지. 사과 살 때 떠리로 하나씩 챙겨주는 그런 못난 파과. 너 같은 성치 않은 여자 받아준 것을 아들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 넌 은혜 입었다 그리 생각하고 더 잘해야 하고. 네 어머님. 우리 아들 비록 지금은 구질구질하지만 저런 남자 흔하지 않아. 너도 알지? 술도 안 먹고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여. 까놓고 너 전 남편이랑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 아니니?
그러니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라 이거야. 어?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신이라 저는 음식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그때 전화 소리가 들렸는데 시어머니가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셨죠. 저는 과일이라도 안에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문 안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용돈 잘 받았어. 너무 고마워. 역시 울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님, 며느리, 그 단어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저는 바로 방문 손잡이를 돌려 들어가며 물었죠.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요, 분명히 며느님이라고, 며느리 최고라고. 아이고, 내가 헛소리를 했나? 늙어서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마라. 그때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그 휴대폰을 보게 됐죠. 통화 중이었던 전화에는 명백하게 며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가 실토를 하셨죠. 남편의 이름이 동철이인데 동수라는 이름에 친형이 있다고요. 그럼 그 며느리라는 분은 그래, 큰 며느리다. 큰아들 너한텐 형님이겠구나. 네? 근데 왜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친형인데 결혼식에도 안 오고. 있긴 있는데 연락 안 하고 살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가족인데 왜요? 됐고. 왜요 그만 좀 물어. 더는 말하기 싫다. 그냥 그런 줄만 알아라. 난 몰라. 너 남편한테 들어. 어머님, 저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가족이잖아요. 형님만이라도. 안 된다.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왜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아까 전화도 했고 어머님이랑 연락을 하는 거면 저도 형님은 한 번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물어만 봐주실 수 없으세요? 그냥 만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네가 가족이 없어서 모르는 모양인데 가족들끼리 말 못할 속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알았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하셔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생신상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저를 내쫓듯이 보내시더군요. 그런데 당분간 못 들어온다며 일하러 갔던 남편이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어머, 당신 일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들어왔으면 어머님 집으로 오지. 생신인데 아들 없다고 어찌나 서운해하셨는지 몰라. 그건 됐고 당신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 했어? 그냥 이런저런. 형 이야기 했다며. 형,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전화하셨어. 당신이 자꾸 형 이야기 꺼낸다고. 아니, 난 우연히 통화하다가 며느리라는 소리에 물은 게 전부야. 당신은 왜 자꾸 우리 가족사를 파헤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여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는 게 맞지 않아?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었어. 당신한테 형이 있다는 거 애초에 외동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외동처럼 컸어. 됐냐? 아주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를 하지 그래?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한 거야? 그걸 말 안 한 이유라도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지고 드니까 내가 큰 죄를 지은 기분이야. 죄지. 우리 엄마 통화 몰래 엿들은 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뭐 감시하니? 너 솔직히 말해봐. 문자나 전화도 뒤진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리고 통화를 들은 것도 과일 가져다 드리려 한 게 전부야. 그냥 들린 거라고. 그리고 내가 몰라야 할 이유는 또 뭐야? 우린 가족인데 그걸 왜 비밀로 해? 가족? 당신 또 그 소리 하네? 당신은 맨날 가족 하면서 집착하잖아.
집착이 아니야. 난 그냥 고아라서 그래. 고아라서 가족한테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 말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너무한 건 당신이지. 당신은 어릴 때부터 가족 없어서 가족에 대한 환상이 있어. 그래서 자꾸 오지랖을 부리는 거라고. 난 그냥 우리가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해도 예의는 지켜야지.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불쾌해졌죠. 그럼 부부끼리 거짓말하는 건 예의야? 제가 되묻자 남편도 반박은 못하더군요. 한참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더니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니 당신은 늘 그랬어. 어머니 생신 때 돈도 안 주고 쓸데없는 선물만 사왔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데. 그건 어머님이 사달라고 한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그걸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땐 내 편 들어줬으면서? 당신은 맨날 그렇다는 거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가족사 이야기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 입도 다물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야지. 가족이라는 게 비밀을 다 까발려야 가족이야? 뭐든 다 알아야 되는 거냐고. 신령과 믿음은 세월에 묻어나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엿듣고 따져먹고. 참 잘하는 짓이다. 이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 거야. 알아? 남편이 점점 화를 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정말 모르겠어. 우연이든 뭐든 남의 사생활 침해한 건 맞잖아. 그래, 나 형 있어. 근데 연락 안 하고 살아. 됐냐? 그것까지 당신한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야 해? 뭐 어디까지 까야 되는데? 가족관계 서류라도 쫙 뽑아서 너한테 보여줘야 하냐? 어? 여보, 알겠으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됐어. 이런 우리 가족 이해 못하면 나도 당신이랑 못 살아. 뭐? 지금 그깟 일로 못 살겠다 말을 한다고? 그래, 당신 같은 사람 질려. 가족이라면 뭐든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사람? 나도 싫다고. 내가 당신이 고아원에서 어떻게 버려졌고 뭘 하며 살았냐고 물은 적 있어? 당신 전 남편이 당신 어딜 그렇게 때렸는지 물었어? 아니잖아. 사람은 누구나 비밀 있어. 필요하고. 당신도 말하기 싫은 거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몰아붙이는 짓 하는 거 보면 정 떨어져. 알아? 처음엔 솔직히 남편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누구나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다는 건 저 역시 100번 이해했죠. 어쩜 제가 가볍게 생각한 일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겐 상처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제 잘못이 맞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과했죠.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잘못했네. 아니, 당신은 하나도 안 미안해. 그 더러운 습관 고치지도 못하겠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혼하자고. 여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라며. 그래서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 왜? 이혼 생각해도 진심이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고요. 큰 언쟁 한 번 없던 우리 부부였기에 다음 날에는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뭐가? 설거지 제대로 안 닦였잖아. 미안해, 다시 할게.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고 제대로 하면 미안할 일이 없겠지. 설마 돈 번다고 유세야? 그깟 돈 얼마? 많아도 500이고 적을 땐 월세나 겨우 내치는 그깟 꼬파리 하면서? 가게가 하나 더 있었으면 아주 집안 개판 만들었겠네. 이따위로 할 거면 결혼 왜 했냐? 혼자 살지. 여보, 왜 그래? 실수잖아. 하기 싫으면 말로 해. 실수라고 포장하면서 대충 살지 말고. 다시 싹 다 해놔. 더러워서 입맛 떨어지니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너랑 결혼을 했을까? 또 어느 날 밤에는 마시지도 않던 술을 한 잔 걸치더니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나 솔직히 이 결혼 너무 후회된다. 알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더 많아도 난 초혼인데 당신은 재혼이잖아. 알아? 초혼. 초혼이랑 재혼은 횟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어떤 골빈 인간이 이혼 경력 있는 여자를 고르는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래도 당신도 알고 결혼했잖아. 그렇지. 내가 내 무덤 팠지. 아니지. 내가 무덤에 아예 들어누워서 흙도 덮은 꼴이지. 솔직히 당신이 하자가 한두 개야? 재혼에 애도 가졌다가 잃고 이젠 여자 구실도 못하고 막말로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걸로 끝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여보, 그건 난 손해보는 결혼한 거야. 재혼녀랑 결혼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랑 살고 있다고? 나 솔직히 애 진짜 가지고 싶었어. 날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내 꿈이었다고.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라리 결혼 전에 말했다면. 그때 당신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막상 결혼해보니 아이가 가지고 싶은 걸 어쩌라고. 뭐 내가 잘못된 거야? 선택했으니 책임 없다고 나한테 미루겠다는 건가? 아니야, 그건 내가 미안하지. 당신이 그런 생각하는 줄도 몰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나? 당신 때문에 난 평생 자식도 못 가지는 건데. 당신이란 여잔 뭐든 참 쉽다. 내가 뭐라고 하면 사과하면 다 끝인 줄 아네? 여보, 제발. 나 당신이랑 살기 싫어. 미안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미안하면 날 놔줘. 어? 요즘엔 당신만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또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여보, 이혼만은 안 돼. 내가 뭐든 할게. 뭐든 다 들어줄게. 뭐든 다? 응, 뭐든지.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롤렉스 시계 사줘. 롤렉스? 그래. 예전에 나랑 결혼할 때 당신 돈 없었잖아. 꽃집 준비한다고 결혼할 때 나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안 해줬잖아. 남들은 다 시계니 자동차니 받을 때 난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그건 요즘 돈 좀 벌잖아. 저축도 꽤 했지? 뭐 그 정도도 아까워 그래? 아까우면 됐고. 나도 구걸하는 거 아니야. 뭐든 해준다기에 말만 해본 거지. 알았어, 살게. 꼭.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대접해. 돈도 제대로 드리고. 응, 그럴게. 다 할게. 저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계 구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냥 백화점에서 구경하다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롤렉스를 사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서는 사람과 사서 웃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실패할 확률이 더 커서 저는 무려 2개월 만에 겨우 예약에 성공했고요. 마치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였죠. 남편의 이름, 동철의 영어 이니셜을 그대로 따서 말이죠. 이거 진짜는 맞지? 짝퉁 아니야? 아니야. 보증서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스틸 모델이야. 이거 매장에서 찾기도 힘들었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거고. 그래? 뭐 확실히 좀 있어 보이긴 하네. 근데 이건 뭐야? 이니셜이네? 당신 이름 영문자 앞 글자만 땄어. 이 비싼 시계 왜 이런 짓을 해? 에이, 똥값 되겠네. 지워달라고 해?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시계 줄도 느슨해서 한번 가야겠어. 실제로 남편은 시계를 차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비도 걸지 않았죠. 저는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잠잠해지니 시어머니가 변하셨죠. 그나마 이전엔 틱틱거리며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저만 보면 찬바람이 쌩 돌더군요. 거기다가 이전처럼 용돈으로도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 고작 100?
뭐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이거 주고 생색은. 어머님, 사실 이번에 그이한테 시계를 사줘서요. 들었다. 뭐 롤락스인지 롤렉스인지 그거 사줬다며? 근데 그게 왜? 뭐 그것도 생색내? 아님 뭐 무능한 시애미가 며느리 턱주거리에 보석 안겨주지 못했다 그거 시비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돈이 많이 나가서 그렇다고요. 생각보다 꽤 비싸서요. 아이고, 카드로 긁어 달마다 쪼개서 나갈 텐데 엄살은. 그런 거 선물할 때마다 티 내면 없어 보여. 없이 자란 티를 내도 꼭 아유, 이왕지사 너가 큰며느리 존재를 알았으니 말인데 우리 큰며느리는 이번에 나한테 300만 원 그냥 쐈어. 알아? 근데 넌 꼴랑패. 이렇게 비교가 되어서야. 너만 보면 내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드릴게요. 큰며느린 말이다. 효부야. 너처럼 돈 몇 푼에 찌질하게 굴지도 않고 남편 알기를 얼마나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걸 알고 동철이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저희 남편 이름인데. 아니, 동수. 나이 들면 자식들 이름 헷갈려서 일단 배꼽 봐서 그래. 어쨌든 너도 분발하라 이 뜻이다. 알겠니? 그리고 그 따지고 보는 버릇 좀 고치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묻고 또 묻고. 아우 지겨워. 이러니까 남편한테 맞고 살았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했니? 가끔씩 너 그러는 거 보면 나도 주먹이 울어. 그러니 그냥 너도 못된 습관 좀 고치라 이거다. 그리고 가족 운운하면서 정작 너는 가족이 맞긴 한 거니? 네? 그게 무슨... 그렇지 않니? 말로는 가족이라면서 돈 아까워서 겨우 100만 원을 생활비 하라 주지 않나. 가족이 와글와글 많았으면 한다면서 너 애 못 낳잖니? 우리 집 대를 끊어놓고 어쩜 그리 뻔뻔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참에 이혼해라. 나도 너 생색내는 거 보기 싫고 매번 울 아들 무시하는 것도 싫다. 각자 갈 길 가자 이 말이다. 어? 어머님, 왜 싫어? 혹시 나한테 100만 원 준 게 아까워 그래? 돌려주면 이혼할 거니?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롤렉스 때문인지 제게 더는 시비를 걸지 않았지만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꺼려했고 외박이 너무 잦아졌죠. 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트집을 잡아 이혼을 종용하더군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때마다 저는 늘 빌고 또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이혼만은 안 돼요. 뭘 잘해?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더 드릴게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드릴게요. 저는 꽃집 일을 더 열심히 했죠. 온라인 주문도 늘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면 적어도 예전과 같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경찰서 시체 안치실로 갔을 때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해줬고 사체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죠. 하지만 그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뭉그러져 있었고 엄청난 냄새가 나서 시어머니도 저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올 정도였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유일하게 확인한 것은 티타늄으로 만든 결혼 반지였죠. 원래 금반지로 하려고 했지만 결혼 당시에 돈이 없어서 금처럼 변하지 않고 단단한 것을 찾다 발견한 게 티타늄으로 된 반지였거든요. 일단 보셨겠지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어요. 부패 정도가 심해 몇 개 남은 치아가 그나마 희망이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사고 현장 주변에서 남편분인 박동철 씨의 자필 유서가 구두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유서요? 그럼 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럴 위인이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했지만 유서의 필체는 언뜻 봐도 남편의 것과 닮아 있었죠. 하지만 경찰도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장 주변에 CCTV도 없고 휘발성 물질을 이용하는 경우도 또 드물거든요. 그게 무슨...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도죠.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조사가 끝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부인, 혹시 남편분이 최근 우울증이 있으셨나요? 그도 아니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원한 관계가 있다던가. 아니요, 전혀.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저 여자 잡아가요. 범인이에요. 인연이 우리 아들 죽였어요. 경찰 양반.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 경찰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어요. 잡아가요. 우리 아들이 이혼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속을 끓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는 네가 내 아들 괴롭혀서 죽게 만든 거야. 알아? 그러게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 해줬어야지. 이기적인 년, 나쁜 년.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뭔가 단서가 있으면. 단서가 왜 필요해? 애초에 우리 아들 맞아요. 이 필체 우리 아들 글씨 맞고 불에 탄 저것도 우리 아들 맞아요. 내가 걔 엄마인데 뼈대만 봐도 그림자로도 알지. 당장 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게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조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됐다니까. 난 싫다고.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부릴 때 저는 문득 남편의 유서와 함께 발견된 물건을 살폈습니다. 유서가 들어있었던 구두는 그을린 냄새만 풍겼고 지갑은 반쯤 탄 상태였죠.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바로 시계였습니다. 근데 경찰님, 제가 남편한테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거든요. 남편은 생전에 매일 그걸 빠뜨린 적 없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여기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녹았다면 녹은 상태로라도 흔적은 있어야죠. 하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훔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유서를 썼다면 필체가 같을 수 있는 거고요. 롤렉스요? 이상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죽었다고 한다면 그 롤렉스 시계를 반드시 차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나 놔두고 갈 위인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시계를 선물 받고 나서 한시도 몸에서 떨어뜨린 적이 없고 씻을 때만 케이스에 넣어두고 들어갔었어요. 그만큼 아꼈고 좋아했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사건이 얼른 밝혀지길 기다렸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사건이라면 제가 범인이라며 몰더니 이내 시신 없이 장례까지 빠르게 치르더군요. 경찰이 조사 중이라 시신을 화장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시신 확인도 안 됐는데 장례를... 범인을 먼저 찾아야죠. 범인? 그런다고 내 아들이 안 죽은 게 되니? 하지만 장례를 이렇게 빨리 치를 필요도 없잖아요. 닥쳐!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저리 허망하게 안 갔을 거다. 더구나 조산지 뭔지 안다고 다 집어넣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망할 년, 나쁜 년. 어머님, 그래도 범죄 사건이면 어째요. 남편 억울한 건 풀어야죠. 그래서 넌 안 된다는 거야. 고아라서 가족이 뭔지 모르지. 오로지 범인이 있다고 믿고 그 범인 생각하면 밤잠 못 자는 거고, 난 이 일로 죽은 내 가여운 아들만 생각하는 거고, 이게 너랑 내가 다른 거야. 너 같은 게 가족을 가질 수 없는 이유고, 우리 아들 장례식에 행여 올 생각도 마라. 너 좋아하는 탐정놀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 알았니?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 했지만 차마 장례식은 빠질 수 없었죠. 마지막에 사이가 소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는 1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정하고 좋은 모습만 기억하겠노라 내내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당시 경찰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지만 애초에 불에 타기 전에 죽은 상태라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롤렉스의 행방도 오리무중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살던 집으로 택배가 배송된 겁니다. 저는 택배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수치인 이름은 다름 아닌 저였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경악하고 말았죠. 세상에,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제가 선물한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분명 현장에 없었던 시계가 택배로 온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꺼내서 자세히 봤어요. 제가 샀을 때 그대로의 시계였고 남편이 차고 다니다가 떨어뜨려 난 작은 자국도 있더군요. 하지만 다른 게 있었죠. 시계줄이 전보다 짧게 줄여져 있었고 또 하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각인이 바뀌었어. 영문으로 남편의 이름은 끝자리가 C였는데 S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S로 끝나는 이름은 그 이름은 시어머니가 실수로 부르셨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이라던 박동수, 그 사람 말이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시계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선물한 시계예요. 근데 택배로 왔어요. 택배로요? 네, 각인이 바뀌어 있어요. 남편이 형으로 추측되고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 한 남자가 다녀갔다고 해요. 저희 집 주소로 오게 된 건 이전에 제가 한번 맡겼을 때 주소 등록을 해놔서라고 했고요. 중요한 건 남편이 형이란 사람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CCTV부터 조회하고 조사해보고 따로 연락드리죠. 혹시 사진은 없나요? 전 얼굴도 모르고 사진도 없어요. 어머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경찰서를 나와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얻기 위해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말이죠. 저기 누구세요? 제가 묻자 그 여자가 절 쳐다봤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은 커다랗고 인상이 선하셨는데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으며 대꾸하더군요.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 며느리요? 어머,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혹시 형님? 남편에게 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한테 형님 맞으시죠? 어머, 그럼 그쪽이 동서인가요? 이게 어쩐 일이야? 혹시 형님은 제 이야기 들으셨어요? 전 몰랐는데 좀 늦게 알았거든요. 진짜요? 저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저희 남편에게 동생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실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다면서 안 본다나? 그래도 저 동서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남편분은 같이 오셨을까요? 사실 저희 남편이 지금 집에 있거든요. 저희야 반가운데 마주치면 어쩔까 해서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까지 안 보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도 안 왔고. 표정을 보니 정말 모르는 눈치였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제 남편이 한 달 전에 죽었거든요. 네? 진짜요? 장난이 아니라 장례식인데? 아니 근데 왜 어머님은 그걸 이야기 안 하셨지? 더구나 그래도 아들이 죽었으면 어머님이 저렇게 멀쩡하실 수가 없는데 어머님이 멀쩡하다고요? 네. 웃고 떠들고 여느 때랑 다를 게 없는데 저랑 쇼핑도 다녀오셨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장례식 때와는 달리 활짝 웃으면서 현관을 열었고 이내 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가 왜 여기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침 잘 됐어요. 여기 저희 남편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와 있다던데. 제가 긴히 물어볼 말이 있어서요. 저 좀 들어갈게요. 안 돼, 들어오지 마! 시어머니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시끄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린 남편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홀린 듯 문 앞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저를 밀어냈죠. 어머님 잠시만요. 방금 저희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제라서 목소리가 비슷한 거야. 나가. 내 아들 잡아먹고 어딜 들어와. 큰애야 이것 좀 말려라.
이것이 아주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그때 형님이 절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동서한테 이러시는 건 아니죠. 가뜩이나 남편이 죽었다는데 이렇게 내쫓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만 보시면. 아니야, 가야 해. 지금 당장. 이게 우리 집의 화근이야. 아주 뽑아버려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몸싸움에서 밀려나간 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볼 수 있기에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죠.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 시계가 증거예요. 이거 그 롤렉스? 그거 아니니? 그게 뭐? 제가 남편한테 선물한 시계예요. 근데 각인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증거죠. 이 시계를 빼앗고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형이 뻔뻔하게 남편 이니셜인 C를 본인 이름인 S로 교묘하게 변경한 거 다 들켰어요. 거기 CCTV 확인하면 나올 거고. 그 순간 형님이 말씀하셨죠. 어머, 그거 우리 남편 거 맞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네? 누구 거라고요? 제가 돈 주고 구매하라고 한 시계라고요. 한 2주 전에 제가 돈 줬는데 하도 가지고 싶다고 졸라서 현금을 직접 줬어요. 그 뒤에 바로 하고 다녔고요. 네? 전 구매 영수증도 있어요. 그리고 흠집, 이것도 기억하고요. 무엇보다 롤렉스는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버전은 예약이 필요하고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시던가요? 2주 만에 이걸 받았다고요? 아님 하루?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전 2달 걸렸어요. 그건... 저와 큰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현금으로 사라고 돈을 준 사람도 있고 카드로 직접 사준 사람도 있었지만 같은 시기에 그 주인이 서로 다른 형제라니. 제가 물었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형님? 그때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들어봐. 이건 다 오해가 있어. 오해가 있다. 어머님? 신고는 안 된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면 안 되겠니? 일단 아들 나와. 걸렸으니까 얼른 나오라고. 나와서 뭐라고 설득을 좀 해봐. 뒤이어 현관문이 삐쭉 열리더니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것에 거의 기절을 할 뻔했죠. 목소리를 듣고도 설마 했지만 직접 보니 충격이 더 크더군요. 더구나 곁에 있던 형님이 여보라는 호칭을 쓰는 걸 듣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슬금슬금 나온 남편의 등짝을 때리더군요. 이놈아, 그놈의 롤렉스인지 뭔지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 멍청아! 아유, 그게 왜 거기로 갔지? 미치겠네. 우리 집 주소로 넣었는데. 저는 정신줄을 겨우 붙잡고 물었습니다. 설명해줘. 대체 무슨 일이야? 불에 탄 시체는 뭐고 당신은 왜 형인 척 연기를 해?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인 척 연기한 게 아니라 내가 형이 맞아. 그 말은 당신이 형이면서 나한텐 동생인 척 했다는 거야? 나이도 이름도 속였다고? 그럼 본명이 동수였다는 거야? 정확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번갈아서 고해를 하듯 말했죠. 어린 시절 열병을 앓아 장애인이 된 동생이 있었답니다. 당시에 장애인을 집에 숨기는 집이 많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동생이 27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했죠. 보통이라면 사망 신고를 했겠지만 두 사람은 그러지 않고 뒷산에 몰래 묻었답니다. 그때 난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파산 직전이었고 명의가 필요했어. 동생은 대외 활동도 거의 없어서 아는 사람도 적고 나이도 어리니 취직하기도 쉽다고 생각했고 장애인 수당도 나왔고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고. 뭐 등록하는 건 그 당시
전산이 구려서 어려운 것도 없었어.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서 어차피 간당간당했고. 세상에, 그럼 그 이후로 두 개의 명의로 살았다고? 물론 잘못이었어. 알아. 어차피 그것도 오랜 못 가지. 무슨 조사 나온다고 매번 가시방석에 나도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헤어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미안하지만 난 이 사람 선택했어.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거들더군요. 나도 큰애가 좋다. 나한테 진짜 며느린 우리 큰애뿐이야. 작은애 너한테 미안하게 됐어. 근데 어차피 벌어진 일 어쩌겠니? 우리 사정 좀 봐서 좀 좋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우리 그래도 한땐 가족인데 가족을 신고한다 이런다 할 필요는 없잖니. 대신 이건 어떠니? 우리 아들 사건 잘 마무리되면 보험금은 다 넣어주마. 응? 그리고 원하면 일종의 위로금도 좀.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죠. 둘 다 돈이면 다 되는 인간들이라 이런 끔찍한 일도 돈으로 설득하는 건가 봐요? 근데 어쩌지? 난 돈 따위로 그런 짓 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데. 불에 탄 사체는 뭐야? 도대체 그깟 거짓말을 덮으려고 왜 그런 큰 범죄를 저질러? 그거 살인이거든? 살인 아니야 여보. 그거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을 또 어떻게 죽여? 아니야. 난 그걸 살짝 가져와서 거의 화장해 준 거나 다름없고. 난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인 거 몰라? 내 잘못이라면 정이 많아서 쉽게 내치지 못했고 또 약간의 거짓말을 한 게 전부라고. 가족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 남편은 핑계를 대면서도 눈빛은 제가 아닌 형님을 향해 있더군요. 제가 아닌 형님의 이해를 바라는 듯 했죠. 하지만 형님은 남편을 노려보곤 말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어. 죽은 사람의 명예도 지켜주는 법이 있는데 시신을 훼손하면 벌을 안 받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어머님도 당신도 정말 미쳤구나. 그거 범죄야. 벌 받을게. 어차피 사촌동생이야. 친척들이 그 정도 이해 못할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여보, 난 다 당신을 위해서. 나 물론 잘못한 거 알아. 명의 도용도 중혼이라는 것도 내가 한 짓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나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저 여자가 가족도 없이 고아로 태어나서 남편에게 맞고 살던 여자라 차마 버릴 수 없었어. 진짜야. 불쌍해서 그냥 두고 있었던 거야. 마음은 진작에 당신이었지만.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맞아. 몇 번이나 이혼하려고 했는데 저 영악한 게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 너만 바라봤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니? 응? 우린 가족 아니니? 아가, 우린 다른 거 안 바란다. 너만 이해해주면 다 괜찮아. 우리도 실수였다. 가난이 죄였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어찌나 구구절절하던지. 만약에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흔들릴 정도였죠.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겠지만 가족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저였기에 그 애절함에 넘어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과 씁쓸함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아니었구나. 바보처럼 그때까지도 미련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님이 나섰죠. 핑계 한번 거창하네. 왜 그런 극단적인 짓까지 했냐고 물었어. 답은 안 들어도 알겠다. 명의 도용한 거 들킬 수도 있는 위험을 지기도 싫었을 테고 동서한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니 스스로가 죽는 게 제일 편했겠지. 그치? 선택의 이유는 돈일 거고. 아니야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우린 가족이잖아. 미안하지만 이런 가족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이 저를 예뻐했다고요? 처음부터 저였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까놓고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이러는 거 맞죠? 우리 둘 저울에 올려놓고 돈의 무게로 저울질이나 하고 있었겠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구박하면 당신이 나서서 날 보호하는 척하고 뒤로는 어머님 돈 챙겨줘라 슬쩍 말을 이고 그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매번 반복이었지. 생각해보니 그렇게 챙긴 돈으로 양쪽 집을 오가면서 가장 노릇한 거 맞지? 두 가정 오갔으면 일용직은커녕 편의점 알바도 못했을 테니 진짜 쓰레기였네. 이 말에 저도 흠칫했어요. 제게도 비슷하게 돈을 뜯어갔으니까 말이죠. 시어머니가 선물로 트집 잡거나 하면 늘 남편은 절 보호해줬고 다음에는 이렇게 챙겨라, 돈으로 준비해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방방 뛰며 억울해했죠. 오해야, 절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진 빚 갚느라 그랬지. 거짓말을 할 거면 앞뒤 맞게 해. 당신 2년 전에 아버지가 생전에 파산했다고 했어. 파산을 했는데 빚이 왜 있니? 거짓말을 할 거면 머리라도 좋던가. 그야 도의적으로 갚을 빚을. 이제 그만 멈춰. 뭐 내가 더 파볼까? 도의적으로다가 내가 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간 내가 모르는 척한 건 가족이었기 때문이야. 좀 뜯어가도 어떠냐. 어차피 가족인데 이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근데 지금 동서한테 하는 꼴 보니 알겠다. 일도 안 하고 양쪽 집 오가면서 여자들 등골 빨아먹고 있었던 거지? 간 보다가 내가 로또 맞으니까 나한테 오려고 범죄까지 저지른 거고. 내 말이 틀려? 이때 시어머니가 형님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는 무슨... 형님은 손을 뿌리쳤고 이어 말했죠. 예전엔 고아라고 나 못마땅히 하지 않으셨어요? 이혼 경력 2번 있다고. 녹차도 그렇게는 안 우려 먹겠다고 하자 있는 며느리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근데 이제 와서 아가? 로또 됐다는 거 알고 난 뒤부터 너무 속보이네요. 양심 좀 있으세요. 저는 형님의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제게 했던 비슷한 말을 형님에게도 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치더군요. 형님은 두 사람을 한참 노려보더니 떠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안 된다. 내가 잘할 테니 제발 우릴 버리지 마라. 가족은 버리면 안 되는 거잖니. 우리 너 없으면 개털이야. 진짜 굶어 죽어. 네? 방금 동선 그렇게 버리셨잖아요. 저보다 더 돈 많은 며느리 나타나면 저 버릴 텐데 제가 왜 의리를 지켜야 하나요? 놓으세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형님의 팔을 강하게 잡았죠. 어딜 가? 당신은 못 가. 어차피 동생 명의로 저 여자랑 결혼해서 저건 무효라고 치더라도 너랑 나랑은 나눌 게 있거든? 로또 반 내놔. 아님 당신도 편안하게 살진 못해. 뭐? 지금 말 다 했니? 로또는 나눌 이유 없어. 필요도 없고. 법이 그래 이 멍청아. 과연 그럴까? 법은 그런데 현실은 다르거든. 내가 이 일로 감옥에 간다고 해도 나오면 너부터 찾을 거야. 알아? 남은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게 해줄까? 매일 밤 문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12번도 더 체크하게 만들어줄까? 어디 해봐. 동시에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인다던 남편이 손을 지켜들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들어 손목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비틀어서 있는 힘껏 밀어 넘어뜨렸죠. 아이! 너 이게 진짜 미쳤어?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을... 저는 이를 갈며 말했어요. 내가 전 남편이랑 헤어지고 바로 등록한 게 복싱이랑 유도였어. 2번 다신 안 맞고 살려고. 몇 년은 죽어라 운동만 했다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손 올리지 마. 그땐 미는 걸로 안 끝나. 너 이리 와. 잡히면 넌 가만 안 둬! 남편은 다시 제게 덤볐지만 전 가뿐하게 피했고 인중에 주먹까지 꽂아 넣었죠. 코피를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치는 걸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남편은 아프다고 꾀꾀거리고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죠. 물론 그 소란으로 인해서 경찰이 도착해 상황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저를 폭행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했지만 경찰은 그보다 더 큰 사건에 연루된 남편과 시어머니만 연행해 갔고요.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불에 탄 사체는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의 사촌 동생이 맞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가족들도 난리가 났고 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범행에 가담을 했기에 처벌은 무거울 것이라 경찰에서 이야기해줬습니다. 기억나는 건 방화, 사체 손괴, 사기, 명의도용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까지 죄목이 상당했죠.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사람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고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인데 솔직히 그리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저나 형님이나 꽤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가족이란 존재가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알면서 속아줬지만 자신을 지갑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상처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그 뒤로 자주 만나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호칭을 바로잡고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고요. 돌이켜보면 남편이 저나 언니를 고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더 쉽게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하지만 아픔을 안다는 건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며 안아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지 이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이번 일로 배운 교훈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픔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쉽게 믿지도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